안녕하십니까. 신의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한 지 현지 시각으로 정확히 1년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렸고, 때로는 편파적이다라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마음은 자유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는 바람에서 우크라이나 측의 소식, 그리고 나토를 비롯한 서방 위주의 정세 판단 소식을 위주로 전해드림을 알려드리고, 러시아 같은 독재 그리고 선전, 거짓말 하는 자들의 발표는 주로 인용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이 1주년이 되다 보니까 러시아 내에서도 이 1주년에 대한 평가, 지난 1년의 평가들이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러시아 끝났다,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떡하냐 라는 이런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겠고,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이런 와중에서도 미국에서 아주 장거리 타격 무기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이마스보다 더 후방에 있는 러시아 집결지 그리고 군수지원기지 등을 마구마구 때리고 있는데, 그게 뭔지 또 어떤 전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내일 일요일을 기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굴곡점 한두 가지 끊어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총정리해 드리고, 도대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끝날 것인지를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의 심층 분석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병력 먼저 보겠습니다. 97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3개 대대 정도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전차 10세대 격파, 장갑차 7대 격파, 차량 9대 격파, 특수장비 1대 격파 해서 기갑장비도 거의 대대급으로 사라졌습니다. 야포 11문 격파, 대란장 로켓 3문 격파, 포병부대도 1개 대대가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인항공기 4대 격추, 이런 전과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병력도 많고 장비도 꽤 됩니다. 자, 그런데 병력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주로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이 더 많고, 장비 손실은 어제 크레미나 쪽에서 T-90M 전차를 포함한 이 전차대대가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 크레미나 쪽에서 역시 이 전차를 비롯한 이 장비 손실은 크레미나 쪽에서 더 많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과 바탕으로 전선 상황을 보겠는데요. 유엔이 우크라이나 평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찬성 141표, 반대 7표, 기권 32표.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 봤더니 우리나라 찬성했습니다. 다행이죠. 당연히 또 찬성해야 되죠. 반대 7국가는 어디냐? 이걸 이제 봤어요. 반대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 1표, 그리고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위성국가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말리라고 이 프랑스령이었던 나라였죠, 과거에. 지금 이 프랑스군이 빠지면서 러시아의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서 굉장히 완전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말리인데, 그 말리 반대였어요. 그리고 니카라과, 중앙아프리카의 과거 공산국가죠. 아주 불량스러운 국가인데 그 니카라과가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시리아는 러시아 똘만이나 마찬가지죠. 시리아. 그리고 북한 빠지지 않죠. 북한 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옆에 있는 에리트리아, 여기도 지금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이디오피아에서 독립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에리트리아가 독립을 하면서 이디오피아는 바다가 없어졌어요. 그런 나라인데 여기도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핵을 사용할 우려가 있다. 그 말은 지금 러시아가 상당히 쪼달리고 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쪼달린다 하더라도 핵은 쓰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국내에서 정치적 재기가, 즉 다시 총리로 복귀하기가 힘들어 보였는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 즉 인기가 다 돼가니까 그 후임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출사표 와중에 이제 여러 말을 하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빨리 전투기도 줘야 된다. 이런 일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한국에게 우크라이나에 주기 위해서 포병 탄약 그 좀 달라라고 미 정부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155mm 탄약 굉장히 성능 좋죠. 그리고 앞으로 전차들 서방제 전차들 들어가면 우리 한국제 120mm 전차포탄 그리고 레오파르트 1 전차 들어가면 한국제 105mm 전차포탄 이런 거 굉장히 성능 좋은데 이런 전차포탄들 그리고 155mm 포병 탄약들 이런 거 우크라이나에 좀 우회적으로라도 주기 바랍니다. 동맹이 이렇게 필요할 때 나서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동맹도 나서줍니다. 우리는 눈치 보고 러시아하고 뭐 눈치 보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백척 간도에 섰을 때 왜 국제사회가 우리를 안 도와주냐 말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그럼 나중에 죽는 겁니다. 내가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큰 명분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몸을 던질 때 나중에 우리가 위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개전 1주년 맞춰서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거의 대부분 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탄약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보면 우크라이나가 곧 대규모 화력 지원을 통해서 반격에 나설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미 의회 뭐 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차 빨리 좀 더 주자. M1 전차 내년이 무슨 말이냐. 지금 빨리 주자. 이런 논의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우크라이나의 M1 전차 내년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는데 이 마크 밀리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듯이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하고 아주 짝짝꿍이 되어서 뭔가 좀 수상한 이런 분위기를 많이 풍겼는데 여전히 계속 수상합니다. 자, 체코는 우크라이나 공세작전용 공병 장비를 대거 기증했고요. 체코가 여러모로 지금 도움이 많이 되죠. 전차 복원까지 해주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드디어 중국과 무기 거래하는 거 이게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죠. 슈피겔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이 중국의 소형 자폭 드론 이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100개를 먼저 제작 납품받고 그리고 그 부품을 공급받아서 러시아에서 대량 생산하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걸 슈피겔이 폭로를 했고 이제 미국이 최근에 아주 명확한 치명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샤헤드 136하고 이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이 소형 자폭 드론 이거 샤헤드 136보다 더 작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자폭 공격을 할 생각인가 본데 중국 이러다가 국제사회 전체의 제재를 맞진 않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크렘린이 돈바스 석권 몇 달 연장한 듯하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원래 2월 24일 기점으로 해서 돈바스 전체 다 확보해 놔라고 완전히 뭐 그냥 스탠딩 오더를 내렸죠. 그랬는데 그래서 바흐무트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크레미나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했는데 꼼짝도 못하고 2월 24일 이제 됐는데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돈바스 석권 몇 달 연장한 듯하다. 그리고 이제 이 세게 친 거 이것도 이제는 한풀 꺾였다. 그래서 이제 게임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봐서 푸틴 대통령은 이 상황을 그대로 보고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뒷목이 뜨뜻할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전선에서 M03 고속도로 일대 방어선을 치고 치열한 대치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척파로 씨의 뉴욕타임스 지도고 이게 또 이제 현지 소식통들이 막 독자적으로 그 현지 소식들을 취합해서 꾸미고 있는 그런 이 부대 배치하고 전황 지도예요. 조금 다릅니다. 이 척파로는 M03 도로를 일부 먹고 러시아가 일부 확보를 하고는 이 M03 도로 서쪽까지도 지금 서북쪽까지 많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흐무트 위에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출부가 적어요. 그래서 이 척파로의 지도에 따라 한 이 정도에서 그냥 돌출부가 끝나요. 그래서 이 또 아랫부분도 척파로의 지도를 보면 여기 H32 도로까지 거의 근접을 해 올라와 있는 러시아군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많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촘촘하게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배치 상황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 아직도 바흐무트는 뭐 좀 튼튼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척파로의 지도보다 이게 더 사실에 가깝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러시아가 크레미나 일대에서 공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기갑 장비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이 크레미나 지역에서 완전히 T-90M 최강의 전차 한 개 대대가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거 보면 지금 여기 이 P66도로 여기를 양쪽으로 두고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P66도로 이 동쪽은 오른쪽은 러시아의 아주 솔리드한 이런 그냥 그 빨간색 통제권역으로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사선이에요, 사선. 그 말은 경합지역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동쪽으로 많이 밀었다 이 말이 되고 크레미나도 마찬가지로 이 크레미나에서 이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사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합지가 많이 늘었다. 이제는 러시아군이 그렇게 많은 전차를 가지고 확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밀리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 공습을 또 하고 있어요. 이 어제 하루 동안은 14번의 14소티의 공습을 뛰었다고 하니까 그만큼 제공권은 아직도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상황 보면 뭐 크레미나는 그냥 러시아가 힘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 1년을 넘겼습니다. 지난 1년은 러시아가 탈냉전 후 30여 년간 구축해온 현대화된 재래식 군사력을 완전히 박살낸 시간이었는데요. 향후 수십 년간 러시아가 재래식 군사력을 복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러시아 내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러시아군의 재래식 군사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되었으며 장비는 물론 인적 손실도 극심해 향후 수십 년간 정상적인 군대로서의 기능 복구가 어려울 것이라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2월 24일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전쟁 발발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러시아군이 얼마나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지 집계했는데요. 최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전차 전력의 절반 이상을 잃었고 비교적 현대화된 장비로 평가되는 무기체계들을 대부분 손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집계 기준으로 전차는 개전 전 러시아군이 보유했던 현역 전차 3,000여 대를 가뿐히 넘겨 3,360여 대의 피해가 집계되었고 현역 장비 기준 1만여 대로 추정되었던 각종 장갑 차량 가운데 6,600여 대가 파괴되어 전체 장갑차 전력의 60% 이상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각 지역 전차 공장들을 24시간 가동체제로 돌려 시장물자로 보관된 전차와 장갑차를 복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부 재정난과 극심한 부정부패, 부품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대화된 기갑장비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전선에는 6.25 전쟁 당시 소련군에 배치되었다가 1970년대에 전량 퇴역한 BTR-50 차륜형 장갑차와 현역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BMP-1 보병 전투장갑차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BTR-50 장갑차는 최근 솔레다르, 바흐무트 일대에서 괴멸적 피해를 입은 공수군의 BMD 계열 공수장갑차를 대체하는 전력으로 배치되고 있는데요. 장갑 방어력이 형편없고 차량 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아 전투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일선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차 전력 역시 T-80 계열은 거의 사라졌고 전쟁 이전 수적 주력이었던 T-72B3 역시 모두 소진되어 현재는 1980년대 초반에 나온 T-72B1이 주력 전차로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 전차는 야간 전투 능력이 형편없고 장갑 방어력 역시 엉망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노획 T-72B3나 T-80 계열과 전투가 어려운 모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장비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인명피해입니다. 현재까지 러시아 당국에 의해 공식 확인된 장교 전사자는 1,820명으로 장성급 10명, 영광급 418명, 위관급 1,392명인데요. 영광급과 위관급 손실이 대단히 심각해 현지 임관한 중위나 대위,
조기 임관한 생도들이 중대장과 대대장을 맡는 사례가 많아 어설픈 전투 지휘로 인명 손실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명 손실은 현재의 러시아군은 물론 미래의 러시아군에도 치명적인 피해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기지 못할 전쟁에 모든 것을 갈아넣은 러시아, 이번 전쟁을 계기로 오랫동안 재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정말, 이거 1952년 6.25 전쟁에 잠시 등장했다가, 그때 이제 초창기형으로 잠시 등장했다가 1954년부터 이 대량 생산해서 러시아군에 쫙 깔았었어요. 소련군에.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전량 퇴역했습니다. 이제 하다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만들었던 장갑차, 또 7, 80년대 만들었던 것들은 이 뭔가 전자회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50년대에 만든 것들은 고색 창연한 그냥 아날로그 그 자체죠. 그러니까 기름치고 조이고 돌리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갖고 오는데 그게 신뢰성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뭐 돌아가게 하는 거지 잘 간다는 말은 아니죠. 그런데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천마호 전차가 T-60이 아닙니까? 그 천마호를 소폭 개량한 게 폭풍호인데 뭐 대단히 개량한 건 아니고 그냥 여기 판때기 하나 더 붙인 겁니다. 포탑에. 요걸 이제 T-62M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선에 바흐무트 쪽에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최전선인데 이 T-62M 북한의 폭풍호하고 똑같은 거 이게 지금 등장해 있어요. 뭐 폭풍호 그러니까 폭풍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센 것처럼 하는데 완전히 허접한 거. 그냥 우리 K1 전차에게 스쳐도 가는 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시면 T-72 B1 전차가 다 파괴돼서 이렇게 이 한 군데 이렇게 노획돼서 서 있는데 이 전차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걸프전 73 이스팅 전투할 때 이 맥메스터 당시 중대장이 한 개 중대로 완전히 한 개 사단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스쳐도 박살났던 게 바로 이 T-72 B1입니다. 이거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스쳐도 가는 겁니다, 이제. 자, 그리고 요게 BTR-50, 아까 그 1954년도에 생산한 거, 이거 지금 싣고 전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이다. 자, 그러면서 장비도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장군 10명 죽고 장교 해서 1820명의 부고장이 나왔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죽은 거.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유럽 언론들은 20명의 장군이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2배 이상 될 겁니다. 제대로 교육받은 장교가 없으면 또 제대로 교육받은 훌륭한 장군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군대를 재건할 수가 없죠. 그게 더 치명적인 겁니다. 제대로 된 두뇌 브레인이 없으면 제대로 다시 건설할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러시아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곱하기 2인 거죠. 이거는 부고장 나온 것만 카운트한 거니까. 이게 바로 러시아의 지난 1년간의 현실과 피해다. 러시아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전선에서 더 큰일 났습니다. 보겠습니다. 최근 아조프의 연안의 러시아군 해안 보급 거점들이 연일 대규모 폭발이 식별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 100에서 150km 범위 또는 그 이상 거리의 표적을 대량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선언해 러시아군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군 당장의 전투부대 보급은 물론 앞으로 방어전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공여를 예고한 여러 종류의 장거리 타격 무기가 이미 우크라이나군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아조프의 연안의 항구 도시 마리오폴을 강타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2월 24일 리포트했습니다. 장거리 포격이 가해지고 있는 지역은 아조프의 연안의 마리오폴과 베르단스크, 크림반도 입구의 아르미안스크 등인데요. 이 지역의 러시아군 지휘소와 탄약고, 병력 수경지는 최근 일주일 사이 최소 3차례 이상씩의 포격을 받았습니다. 친러 워싱턴 소식통들은 이 공격이 우크라이나군의 GMLRS 또는 GLSDB에 의한 장거리 정밀 포격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거리 타격 자산을 공급한 미국을 맹렬히 비난했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공식 발표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리오폴 시청의 페트로 안드루센코 시장 선임 고문은
최근 있었던 마리우폴의 세 차례 대규모 폭발은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격에 의한 것이다 라며 표적은 마리우폴 비행장 아조스탈 제철소 인근의 러시아군 집결지였으며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 및 국방위원회 서기는 현지 시각 2월 23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기존의 타격 자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긴 거리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확보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닐로프 서기는 우리는 전선에서 100에서 150km 거리에 있는 러시아군 표적을 공격할 수 있고 이보다 좀 더 긴 곳에 있는 표적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장거리 타격 자산은 사거리 150km의 GMLRS ER 유도 로켓과 GLSDB 지대지 유도 폭탄인데요. 하이마스와 MLRS에서 발사되는 이들 자산은 150km 거리의 표적에 미터 단위 정밀도로 초정밀 포격을 가하거나 다량의 이중 목적 고폭 자탄으로 축구장 하나 넓이의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GMLRS ER에 이어 GLSDB까지 확보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제이담 ER까지 전력화를 앞두면서 러시아군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게 됐는데요. 러시아,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후방인데 이 베르단스크는 한 120km, 마리우폴은 한 80km 전선에서 떨어져 있죠. 자, 그러면은 전선 바로 앞에서 쏠 수 있습니까? 이런 전략 자산을 가지고 많이 뒤에서 때리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150km 정도의 장거리 타격 자산을 확보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마리우폴에 있는 그 화염인데요. 식별된 화염인데 이게 무슨 특수부대 또는 이 파르티잔 이런 사람들이 C4 화약 가지고 폭약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폭발보다는 너무 크죠. 이제 이런 게 했는데 실제 와서 타격한 거다. 날아와서 타격한 거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자, 여기 보면 마리우폴 한 80km, 베르단스크 100km 이상, 멜리토폴 한 70km, 그리고 여기도 한 80km, 아르미안스크. 그래서 여기가 크림반도에서 올라오는 딱 병목이죠. 멜리토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보급 거점이고,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전부 다 항구가 있기 때문에 로스토프 지역에서 오는 이런 보급을 다 받아들이는 항구죠. 여기를 이제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러시아는 한 7, 8개월 전에 하이마스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 전선 후방에 있던 탄약고들이 박살이 나면서 러시아가 전쟁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더 후방으로 두들겨 맞기 시작하니까 원래 공격 준비를 하려면은 집결지가 있어야 돼요. 집결만 하면 지금 때려버리니까 이제 집결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집결지를 전선에서 150km보다 더 멀리 집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게 집결입니까? 집결 아니죠. 전선 코앞에 집결해가지고 딱 밀어붙여야 되는데 무슨 한 200km 밖에다가 집결하는 건 그건 집결이 아니죠. 자, 이런 상황으로 돼버렸다. 특히 이 GLSDB 같은 경우는 250파운드니까 탄도 중량이 한 120kg 정도 되는 강력한 거죠. 이걸 이제 로켓 부스트에 달아가지고 확 쏴버리니까 그것도 아주 정밀한 미터 단위로 때려버리니까 이건 이제 고폭탄이고 파괴하는데 탄약고, 물류 창고 이런 거 파괴하는 데는 GLSDB가 엄청 좋고 또 병력이 집결해 있으면 GMLRS ER 이건 또 자탄이 또 쏟아지니까 그 자탄으로 해서 광역작업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병력 집결했다. 그러면 야 GMLRS ER 쏴. 야 탄약고 발견했어. 그러면 GLSDB 쏴. 150km 내에 다 때려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공식 확인됐습니다. 야, 러시아 이제 1년 딱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1년 그때까지 가서는 안 되겠지만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고 내일 아침에 지난 1년을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끝날 것인지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